네,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친박계 핵심 인사로 불리는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안심번호 공천에 합의를 해서 깜짝 발표한 것은 일종의 하극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간 순으로는 어느 발언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발언을 제가 황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발언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문 대표하고 안심번호 공천 합의해서 발표한 건 이거 하극상이다. 청와대에 대한 하극상이다. 이게 이제 친박 핵심 인사로 불리는 사람이 한 얘기고요. 어제 오후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가 더 이상 안심번호 공천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두 가지를 놓고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는 이 자기 공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국 주도력을 가진 대통령이냐, 안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명백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역대의 어느 정권도 예를 들어서 여당이 대통령을 이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부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창당 2년도 되기 전에 흩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근본적인 의지와 반해서 간 부분은 아니고요. 뭐 새 정권을 창출해보자 이런 어떤 전략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가 한 3년쯤 남았을 때부터 여당의 대표가 이 대통령과 이렇게 겉돌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작년에 계엄 파동, 또 국회법 개정 파동,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공천 룰에 관한 문제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뭐 대통령이 당의 선거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권을 운영해가는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정치적 의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이 과반수 이상은 되어야 전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한국적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현역들이 다 교체돼야 된다는 사람이 내일 신문 보도에 가면 42.5%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그대로 가야 된다는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낮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뭐 현역들이 80, 90%, 뭐 많게는 95% 정도 그대로 스테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물론 현역들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총선까지 통과하고 또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에서 총선 고비만 넘으면 본인이 확고부동한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입장은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가장 먼저 조율을 해야 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로 국정을 운용해 갈 것이냐 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총선 공천 룰을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상의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모든 것이 의총에서 결정돼야 된다지만 그렇다면 왜 자기들이 결정해서 통과시킨 국회법을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자기들이 번복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좀 잘했다고 유임시킨 유승민 원내대표를 왜 스스로 집에 보냅니까?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과연 그간의 이 의석의 분포에 따라서 의총에서 모든 일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정치 권력이 힘이라고 본다면 그런 힘의 어떤 관계에서 현재 청와대에서 힘이 좀 더 기울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고 가야 되는데 전혀 의논하지 않고 대통령이 외유적인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저걸 저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 더 나아가서 저것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1대2 이 선거구에 있어서 그 편차, 헌재 위헌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국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극상이라는 발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여쭤본 그 부분도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이런 가운데 그 힘이 청와대로 많이 기울어 있어서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그 안심번호 공천제 언급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어제 이제 특별기구를 당에서 만들어서 특별기구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 자, 그 원점에서 논의할 문제를 왜 야당 대표가 만드는 방안을 그대로 받으면서 합의문까지 발표하면서
그 추석 연휴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그럼 이 합의가 폐기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사실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정년에서 가지고 있는 공천 방안을 예. 새누리당이 합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각 정당은 자기 정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예. 당원과 힘의 관계에 따라서 공천 룰을 정하면 되는 건데 예. 그걸 왜 합의했는가부터가 처음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죠. 예, 예. 어쨌든 지금의 이런 상황, 지난 28일 추석 회동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당시 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회동을 해서 이런 합의를 내놓은 건데 그 이후에 29일, 30일 이틀 동안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죠. 그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인데 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산 9.28 합의 이후에 예. 차기 대선 주자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김무성 대표 여러 가지 이 합의 내용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과 30일 바로 추석 이후의 민심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9.28 이 부산에서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론의 어떤 그 반영이 된 부분이 될 텐데요. 예. 이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그래도 여야 후보를 막내에서는 여전히 1위입니다. 21.5%로. 이게 그렇습니다. 옳은 건가요? 아니면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추석 전보다는 소폭 하락한 그런 어떤 지지율의 그 추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김무성 대표가 추석 이전에도 개인적인 악재는 있었지만 예. 이 9.28 합의 내용 예. 좀 더 우리 민심의 추이를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안심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환영을 하는 그런 여론이 줄곧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동안의 어떤 공천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략 공천이냐, 예. 문제가 있는 공천으로 가는 것이냐. 물론 전략 공천에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면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 방식을 선택하느냐. 예. 바로 이 부분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예. 바로 기존의 공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공천 제도는 적어도 이 국민들이 공천에 있어서 충분히 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여론의 호응이 높았던 이유이거든요. 예.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 어떤 개인적인 악재, 그러니까 사위의 마약 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저리를 굳히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떻든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 그 원인은 사이 문제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들이 거의 잘 보도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보다는 오히려 찌라시 같은 언론들의 보도가 됐고요. 김무성 대표 측이 철저하게 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시 전략으로 가면서 기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김무성 대표 앞에 가서 물은 기자도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예. 짚지 못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그 사의 문제는 크게 사회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네.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9.28 예.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는 사실 국민들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유권자들은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풀뿌리 상향식 선거제도가 좋은 것이다. 하향식보다는 이런 맹목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식으로 한다라는 맹목하에 현재 해먹고 있는 예.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대부분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미국에도 일부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데 보면 90% 이상의 네. 11개 중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역들이 다 되고 있는 폐단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폐단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심번호라는 부분은요. 그냥 보안성이 좀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죠. 예. 거기에 국민공천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이 옳은가라는 저는 의문이 있고요. 과거에 그 이 진노 진영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당의 모든 내부의 경선이나 공천, 대선 후보 이런 부분을 장악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모바일 여론조사까지 갔죠. 그런데 예. 모바일 여론조사가 옳으냐 그러냐라는 시비가 걸리니까 그걸 예. 조금 더
보안성을 강화했다라는 것이 이제 안심번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은 이동통신 3사가 8월 달에 정개특위, 그러니까 이 국회법 개정과 관련돼서 내년 총선을 어떤 룰로 할 것이냐 소위에 불려가서 안심번호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3사가 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다 덮어버리고 마치 안심번호가 이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인 것처럼 왜곡시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용자 동의가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번호를 갖다가 넘겨줘가지고 각 정당에서 나한테 안심번호를 통해서 전화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표본에 있어서 20, 30대나 현실 비판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응하고 노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폰이 없는 사람도 지금 보급률이 83%밖에 안 되고 2대씩 가지고 있거나 남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라고 돼 있는 사람 중에 이사를 가가지고 제대로 주소지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표본 추출이 될 수 없고 여론조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요. 또 전화가 오면 요즘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달아놓으면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실시하는데 주소록을 업데이트하는데 무려 100억이 들고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한 60억쯤 들고 한 명당 1,000원씩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유를 대어서 통신사로서는 이걸 넘겨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부분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이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안심번호 문제가 이 진짜 정치적 논란으로 부각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이 통신사에서 반대 의견을 전부 3사가 다 제기했다라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죠. 안심번호 이 국민공천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국민공천제, 바로 이 국민공천제에서는 그동안의 공천제도에 문제가 많았다는데 이 초점이 찍혀져 있고 그리고 보다 개선된 공천을 바로 정치개혁, 공천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정말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심번호와 국민공천제는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있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유선 전화번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야만 지역구의 여론조사, 선거조사 특히 더 정확히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한장수 소장님처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안 할 겁니까? 선거조사를 안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전 방식보다는 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국민공천제를 여론조사로 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공천제를 공천을 여론조사만으로 할 것이냐는 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인지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여의도 정치권도 충분히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246개의 지역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이전보다 그런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엄연히 분리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심번호와 국민공천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잠깐 나왔었는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국민의 여론조사입니다. 48.8%가 찬성하고요. 반대가 27로 나왔고 24.2가 잘 모른다. 이런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양당 대표의 928 합의가 힘이 실리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중이 항상 현명하고 똑똑하다라는 어떤 환상에서 비롯된 거죠. 왜냐하면 대중한테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회사가 대중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통적인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물어야 되는 거고 모를 때는 이걸 알려주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물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옳느냐 옳지 않느냐 물으면 대부분 다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10%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거는
그 현실을 좀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저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평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인데요. 예. 한마디로 어떤 일에는 예. 그 일에 적합한 이 네임을 갖다가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안성이 현재보다는 조금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요. 예. 국민공천이나 국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을 붙이려 그러면 자, 문을 열어놓으면 국민들이 그 지역구에 사는 누구든지 네. 자발적인 자의에 의해서 저절로 가서 표를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네.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예. 자, 나는 어느 정당에 가서 투표를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서 전화가 와서 누구를 갖다가 지지하느냐고 묻는 것. 이것은 굉장히 비자발적이고 타의에 의한 여론조사죠. 여기 어떻게 국민이란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치인들이 각자 그 여야당 대표가 예. 저걸로 하면 자신들의 입지에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에 적합한 이름을 붙여서 합의했다라고 발표해야지. 즉 현재 모바일 조사보다는 보안성이 조금 강화된 여론조사. 근데 이 새정치연합의 김상희 의원조차도 네. 저걸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조직 동원이 역시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방식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중의 추이를 원하는 방식에는 조사할 수 있겠지만은 예. 저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에 대한 좀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다시 그 대선 주자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반기문 대망론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반기문 후보가 우리 사위 될 자격이 있나 생각 중이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요. 네. 그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론조사에서는 후보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믿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믿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론조사회사가 여론을 조사하려면 정확하게 국민들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따라오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짚어주셨고요. 네. 대선 주자 지지율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선 주자 지지율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지금 후보군에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선 도전에 관심이 없느냐? 반기문 사무총장이 만약에 이 후보군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추석 직후의 민심은 아닌데 추석 예. 직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23일, 24일 추석 직전이었습니다. 예.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7%였고요. 전체 질문 내용은 의뢰기관인 SBS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유엔 총회 정상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이 반기문 총장과 4일간 7차례 만남 주목받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추석 직전에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기문 총장을 포함한 조사에서 21.1%, 우리 응답자의 5명 중에서 1명이 조금 넘는 예. 21.1%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치권도 뭐 미로를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적절히 이 외교 무대에서 국내 정치와는 떨어져서 예.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으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정치 성향별, 또 연령별, 지역별 이런 부분을 초월해서 전반적인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으면서 이런 자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네. 특히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도 자기 대선 후보의 어떤 이 정치적인 영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네.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좀 긴밀한 관계처럼 비춰지는 이 이미지도 네. 이 자기 대선 후보로 이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이유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황 소장님 진짜 그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짧게 부탁드리면요. 반기문 사무총장 대권 도전 가능성 없어 보입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본인이 이미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건 친박 진영에서 내놓을 유력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현 정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또 추석 무렵에 대통령이
25일부터 28일입니까? 예. 나흘간 그 유엔을 방문했을 때 반기문 총장이 수차례 만나고 예. 또 박 대통령의 아젠다에 동의를 예. 해오면서 입을 맞춰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굉장한 홍보가 될 수 있었겠죠. 김무성 대표가 저런 합의를 통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에 이제 퇴임 이후에 예. 착륙할 여지를 없애려면 결국은 당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서 예. 친박 진영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옹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28일 합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대망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